한국도 도매금으로 엮여 들어갑니다. 마치 작은 중국인 것처럼 실제로 그리어 대표가 최근에 IMF에 기고한 글을 보면 한국에 석탄이나 철광석도 없고 에너지 자원도 제한적인데 어떻게 그게 철강 강국이 되었나? 그거는 말하자면 각국의 경제 개입으로 특정 국가는 무역 적자에 빠지고 다른 국가는 무역 흑자에 빠지는 식으로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을 그 예시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억울하죠. 물론 우리가 옛날에 철강 산업이 경제 정책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포스코가 그렇게 형성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현재 경제 흑자를 뭐라고 설명할 건데, 이걸 우리는 좀 억울하게 생각하지만今天看这个韩国特派记者的连线，我差点笑出声。这个世界疯了，美国现在正在全网通缉中国的经常项目顺差。以前说我们是低端衬衫换飞机，现在我们搞电动车、芯片、光伏了。美国专家破防了，说中国隐藏了整整1万亿美元的黑顺差。最搞笑的是什么？美国贸易代表连韩国也一起打了，说韩国没资源，凭什么能当钢铁强国？一定是操纵市场。韩国记者那表情，简直就是我本将心照明月，奈何明月把我当叛徒。让我们一起来看看这段韩国报道。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미국 경제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2.1%였는데요. 잠정치보다 0.5%포인트나 더 높아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크고 또 다른 리스크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나쁜 상황이 온다, 위기가 온다고 한다면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아마 더 먼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무역 적자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무역 적자가 문제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각각의 해석이 있고 그만큼 해법도 여러 가지로 다른데, 지난해 제가 만났던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원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해법도 미국이 스스로 저축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 그런 부분, 미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에 보다 더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확연하게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중상주의적인 접근을 채택하자, 관세를 도입해도 괜찮다, 이런 수단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지다라는 목소리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물론 그런 목소리가 계속 있었지만 그 바깥에 외곽에 있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거리가 약간 있는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과감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뭔가 나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중국 때문인가? 그러면 중국 때문이라면 중국이 만들어내는 이 불균형이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경제적인 활동의 자연스러운 결과라서 어느 정도는 용인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위적인 결과여서 우리가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걸 바로잡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견해차가 후자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으로도 불똥이 튀게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같은 묶음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자를 보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 그런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대처법이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려는 분위기가 있고, 그게 우리가 지금 USTR이 하고 있는 301조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사실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중국 탓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지금 그 중상주의적인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경제학자들이 지금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가,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이 싸움 구경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다롄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하고 여름에는 중국에서 하는 게 이제 다보스 포럼 관행인데, 그때마다 총리가 나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개념을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태로 연설을 풀어갔습니다. 차이나 쇼크 1.0은 뭐고 2.0은 무엇인가? 1.0은 WTO에 옛날에 중국이 2000년에 가입을 하면서 이후에 전 세계로
중국산 싸구려 물건이 밀려 들어오는 이것을 1.0이라고 합니다. 저가 의류, 옷 같은 거, 아니면 신발, 아니면 장난감, 아니면 우리가 테무에서 사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막 싸구려 상품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물론 그것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긴 하지만 관세라는 장벽을 세우면 사실 그 상품에 특별한 경쟁력이 있었다기보다는 가격이 싼 것만이 이제 유일한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하는 플레이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 배터리 분야에서,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이 산업에서 리더십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는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소비자들이 그 물건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그 물건이 왜 좋아졌는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어떤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서 차이나 쇼크 2.0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그 뒤에 중국 정부가 뭔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같이 깔고 있는 거죠. 정책이 어떻게 관여를 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아니면 기업들을 어떻게인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들 사이의 경쟁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했다든가 그래서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이것이 서방의 산업 중심지,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들한테 굉장히 실존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차이나 쇼크 2.0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세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문제다. 왜냐하면 그 물건에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는데 억지로 억누르려고 해서 그게 단지 가격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태계 구성에 관한 문제이고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이다. 그거를 관세만 높인다고 해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인가? 그렇게 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중국 정부가 힘을 썼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하는 말은 중국의 혁신 성공은 보조금 때문이 아니다. 중국이 그 정도로는 부유하지 않다면서 약간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기업들이 성공할 정도로 우리가 보조금을 퍼줄 수는 없었다라는 것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모방만 가지고 기술적인 프론티어, 최전선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들으면 일리가 있죠. 그걸 누군가 거를 베껴서 보통 지금까지 서구 국가들이 제기해온 혐의는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남의 나라 기술을 훔쳐가지고 빠르게 따라잡아서 경쟁력을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가 차이나 쇼크 2.0에 직면해 있다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으로 인한 쇼크가 아니라 중국으로 인한 기회다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미국의 애덤 투즈라고 하는 컬럼비아대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리창 총리의 발언이 혁신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차이나 쇼크 2.0이 주로 이야기하는 그 중국이 공격하는 타깃은 독일의 산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 같은 것이 파괴된 게 중국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이 중상주의자들 간의 폭력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전에 1차 쇼크가 차이나 쇼크 1.0이 미국의 저숙련 노동자들한테 타격을 줬다면 지금은 전기차 같은 분야에서 만성적으로 지금까지 흑자를 보여왔던 독일하고 중국이 서로 정면 충돌을 하는데 그거는 독일도 중상주의적이고 중국도 중상주의적이라서 둘이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진 것이 과연 중국 때문인가? 여기서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건데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관점이라면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만으로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잘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작동을 하니까요. 한쪽 상대방이 수출한다고 해서 다른 쪽 상대방이 반드시 망해야 되나? 그렇게만 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제조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나온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럽의 오류는 중상주의적인 실수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세계 시장 점유율 하락 중에서 중국 수출로 인한 부분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독일이 잘 안 된 요인들이. 그게 뭐냐면 에너지 비용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뭐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탓만 가지고 독일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다 좀 더 뭔가 오소독스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관점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마치 우리가 미국 같은 무역 적자국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유럽은 GDP의 1.9%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2배 가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아담 투즈 교수라든가 이코노미스트지의 견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이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비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브래드 세처라고 하는 미국 외교협회의 연구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고 실제로 많은 부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세처라는 사람의 핵심 주장은 중국은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의 중국 통계는 완전히 왜곡되어서 무역 흑자 규모가 이만큼이면 그거를 엄청 줄여가지고 작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중국의 통계에 기반해서 무역 흑자라든가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원천부터 그 기반 자체가 잘못됐다. 완전히 틀렸다. 중국한테 놀아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이 전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주도하는 것은 완전하게 중국이다.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어떤 뭐 다른 전통적인 경제학의 방식이 아니라 중상주의적인 굉장히 강력한 막대기를 들고 와서 중국한테 대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통계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람의 이제 그 비판론이 신뢰도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정부의 관세청 데이터하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국제 무역 수지 통계하고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외환관리국이 발표하는 국제 수지의 통계에 따르면 흑자 규모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것도 큰 규모이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관세청의 데이터, 실제로 물건이 오고 갈 때 기록되는 이거에 집계해서 나온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다면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 규모는 연간 1조 달러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차이가 아니고 2022년에 중국 정부가 통계의 집계 그 기준을 변경하면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것은 통계의 왜곡이고 이거에 기반해서 판단을 해선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실제로 이렇게 2022년부터 이 간극이 굉장히 커진 것은 사실이고 이 그래프를 보면 빨간 선이 말하자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입니다. 이 흑자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다가 2022년 무렵부터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흑자 규모를 마치 줄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추정한 관세청 데이터를 활용한 그 추정된 경상수지 흑자 규모, 그것은 이제 본인이 한 거니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그런 데이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란 선은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차이를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게 이 세처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것도 왜곡된 부분이 있다. 유럽의 흑자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라는 존재는 지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거기를 이익이 이전되는 중간 거점으로 말하자면 빨대, 파이프라인 같은 경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 이전으로 인한 통계 왜곡 부분이 있고 말하자면 유럽의 흑자는 과대 계상되어 있다. 그것을 제거한다면 GDP의 1.9%? 1.9%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진다. GDP 2.2%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중국의 실제 흑자 규모는 유럽 보존보다 2배나 크다. 그러니까 유럽도 글로벌 불균형에 책임이 있는 무역 흑자국이다라는 이코노미스트지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라는 게 이 세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개념 자체를 말한 게 이 세처라는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차이나 쇼크 2.0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이마에 겨냥해서 스나이퍼처럼 겨냥을 해가지고 조준점을 찍고 공격을 한 것이고 폭스바겐에서 지금 대규모 레이오프 사태가 해고가 발생하는 거는 중국이 시스템적으로 이 산업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결론은 우리도 더 센 막대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죠. 중국도 할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장 없는 제조가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공장 없는 제조가 무슨 말인가? 중국에 공장 다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애플이 지식재산권 주고 그리고 설계도 주고 부품 주고 현지 업체인 중국의 하청업체에서 제조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자기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이걸 전체에 대해서 잡으면 안 된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나눠가지고 통계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 이거가 좀 이제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중국의 하청업체가 아이폰을 생산한다고 치자. 그러면 아이폰을 생산해서 애플에 인도를 했는데 이 애플에 인도한 제품은 결과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팔리게 됩니다. 중국 바깥으로 물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생산돼서 중국 내에서 팔리더라도 중국 정부의 통계 작성 방식에 의하면 한 번 나갔다 온 걸로 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가 아일랜드로 이전되어서 아일랜드의 일부 수익을 남기고 다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아일랜드의 수익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250불에 저쪽에 넘어가면 사올 때는 600불에 사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소비자가 이걸 산다, 아니면 뭐 기업이 뭔가 이제 아이폰을 대량으로 산다, 유통업체가 산다라고 할 때에는 저쪽에서 그렇게 비싼 값에 사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250달러에 수출하고 같은 상품을 600달러에 다시 수입하는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는 게 중국 정부의 논리입니다. 대단히 기상천외한 논리이고 다른 어떤 나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은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관세 기반으로 계산하는 1조 달러에 달하는 이 무역 흑자가 이렇게 나갔다 들어올 때 가치가 바뀌어서 들어온다는 이유로 싸게 수출해서 비싸게 수입한다는 이유로 중간에 적자를 기록하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무역 흑자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이제 신박한 논리인데 이제 세처라는 사람의 문제의식은 중국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글로벌 경제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IMF라든가 OECD에서 받아줘서 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게 된다면 IMF나 OECD에서 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 자체가 다 왜곡되어 버리게 되고 여기에 기반해서 정책 그 입안자들이 자기네 나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논할 때 다 틀린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IMF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치 유럽의 무역 흑자 규모가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 세처라는 사람의 주장이고 이 부분에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로서 중상주의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 옳다라는 거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저는 상당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중국 내에서도 중국이 과도하게 수출 중심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것이 문제다. 중국 경제도 문제고 세계 경제도 문제다라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보자면 무려 2007년에 원자바오 총리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했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정도입니다. 그때 이 전대라는 것을 행사를 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자바오 총리가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4가지 문제가 중국 경제에 있다.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4불인데요. 하나는 불안정하다는 것, 과도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역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분야는 너무 약하다. 2번째는 불균형하다는 것, 말하자면 양극화, 도농 격차가 있고 지역 격차가 있다는 것, 부조화스러운 발전, 1차, 3차 산업이 고르게 발전하지 않고 투자하고 수출에 너무 의존한다는 것, 그리고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에너지 문제나 아니면 환경 보호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 지금 들어도 상당히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당시에 원자바오 총리의 그 솔루션은 우리는 내수 수요, 특히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는 2007년이고 지금 우리는 2026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동안의 이러한 시도들이 성적표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라고 이제 스티븐 로치가 최근에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당시에 자기는 원자바오 총리 발언을 보면서 야, 중국이 앞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로 재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는데 20년 동안 전혀 오히려 그 반대로 그렇게 됐다. 가계 소비 비중 지금 아직 40% 미만이고 그거는 2005년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국의 앞으로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중국의 실패이기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도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무역 적자는 공급 과잉 때문이다.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고 저들에게 원인이 있다. 타국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점점 뿌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뿌리를 찾아가고 있고 중국이 어떻게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시를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처의 중국의 통계 조작 이런 문제는
당연히 지금 미국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의 경제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이 점점 더 강하게 형성이 되면 지금 트럼프 정부의 보고서는 좀 솔직히 말하면 황당하고 우습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음에 나오는 보고서 그리고 그 다음 정부에 나오는 보고서는 훨씬 더 강력한 논리들, 강고한 논리들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는 중국만이 딱 타깃이 돼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도 도매금으로 엮여 들어갑니다. 마치 작은 중국인 것처럼 실제로 그리어 대표가 최근에 IMF에 기고한 글을 보면 한국에 석탄이나 철광석도 없고 에너지 자원도 제한적인데 어떻게 그게 철강 강국이 되었나? 그거는 말하자면 각국의 경제 개입으로 특정 국가는 무역 적자에 빠지고 다른 국가는 무역 흑자에 빠지는 식으로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을 그 예시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좀 억울하죠. 물론 우리가 옛날에 철강 산업이 경제 정책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포스코가 그렇게 형성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닌데 현재 경제 흑자를 뭐라고 설명할 건데 이걸 우리는 좀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이 세계관이 점점 강고해지면 강고해질수록 한국의 제조업은 그냥 그런 식으로 도매금으로 쓸려갑니다. 사실 이제 와서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 똑같은 경제정책을 결코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정책은 산업정책이나 이런 것은 미국이나 유럽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고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죠. 그러니까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지만 이런 담론 환경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경로를 고려한다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겨냥한 또 중국을 겨냥한 중상주의적인 정책을 쓰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쩌면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서로 모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고 거기에 걸맞은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看完这个视频，最大的感触就4个字：帝国掀桌。曾经把自由贸易奉为神话的西方学界，打不过中国新能源就集体黑化，沦为重商主义流氓。最讽刺的是韩国，明明自我感动，掏心掏肺当盟友，结果因为对美有顺差，被华盛顿直接打成小中国，一起清算。美国现在是宁可错杀1000，绝不放过一个。自由贸易的遮羞布已经被美国亲手撕碎。在这场制造业的终极绞杀战里，没有温情，只有丛林法则。弱者委屈哭诉，而强者早已在掀翻的桌子上准备开席。